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푸틴이 긴급 2차 발표까지 전하며 러시아는 물론 주변 서방국들과 동북아시아 국가들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푸틴의 충동적인 언행으로 인해 이 싸움이 세계 3차 대전으로까지 번질까 우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동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것까지 지원한다며 깜짝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전역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길거리에서 한국을 외치는 기쁨의 함성 소리가 터져나오며 한국의 지원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외신들의 시선도 흥미롭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향해 한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스 부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새로운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에 한국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러시아 제재를 한국이 경솔하게 고수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는 상호 안전보장 조항을 포함해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 측은 우리 한국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의의 행동이며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정당방위로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우리의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 행동하느냐, 러북 간에 어떤 식의 협력이 더 강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은 바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러북한 협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느냐를 보면서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변국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이를 두고 외신들은 러시아는 한국을 건드려서는 안 됐다. 결국 스스로 한국의 영린을 건드려버린 러시아는 만회하지 않는 이상 자멸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신 매체들은 러시아가 이미지를 위해 강하게 나올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우호적인 자세로 나와야만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동이 러시아에는 자멸을, 우크라이나에겐 승리를, 한국에게는 직면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로 우리 무기를 내보내는데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의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의 전투 식량, 방탄복, 방독면, 천막, 응급처치 키트 등 비살상 인도적 물자만 지원했다.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컸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미국의 포탄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우회 지원만 이어왔을 뿐 직접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선을 넘어버린 러시아, 게다가 이에 대해 한국에게는 일절의 사과나 언급조차 없는 상황. 한국 역시 러시아를 배려해줄 필요가 없는 선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리미트를 해제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매체는 한국이 가진 군사무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했는데요. 디펜스24는 최근 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K방산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무기들이 가득하다. 우회 지원 대상이었던 155포탄이 가장 유력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가능 무기로 손꼽힌다. 155는 나토의 네이티오,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서방권의 표준 야포 구경이다. 북한 위협에 상시 대응하며 군사력을 축적해온 한국에는 포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에 넘길 만한 무기가 많다. 만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무기들의 아주 일부분만이라도 우크라이나에게 넘기게 된다면 한국은 이번 계약으로 커다란 자금을 마련해 더욱더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들 상대로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과 커다란 방산 계약을 맺은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였기에 더욱 신뢰가 가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시선에 많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 목록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할지 윤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가 내다본 전망은 흥미로웠습니다. 매체는 폴란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군사무기들을 찍어서 올리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 가능한 군사 목록을 함께 추렸고 이로 인해 발생할 여파에 대해서도 함께 보겠다 라며 분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는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 감지에 요격하는 능동방어 체계 장착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미 K2로 무시무시한 군사무기 성능을 자랑한 한국이 또 괴물 같은 천자를 만들었다. 바로 KE-EX이다. KT-EX에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 능동방어 장치가 장착되었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전장 상황 인식 체계와 원격 조정 무기 체계를 탑재해 작전 효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승무원은 탄약 폭발의 타이밍과 특성을 제어할 수 있어 전투 전력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에 더해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밀리미터 대형 레이더 거리 측정기 및 식풍 센서로 지원된다. 이 모든 시스템들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투 중량이 60톤밖에 되지 않자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다. K 전체 기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격과 방어력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폴란드형 KEPL 만들어 공급하면서도 수출형 K를 내놓고 K3 전체까지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유럽 전역이 놀라고 있다. 그 누구도 한국의 속도와 경쟁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공식적으로 살상 무기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유럽은 물론 동북아시아에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세계의 정세가 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승리를, 한국은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한국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서운 국가인지를 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광고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매체는 해외 군사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실었는데요. 군사 전문가는 그동안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비살상 무기만을 지원해왔고 비공식적인 루트로는 155mm 포탄 정도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마저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분명하게 북한과 군사 개입까지 명문화하는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도 참을 이유가 없어졌다. 쉽게 말해 한국의 리미트강 제거된 것이다. 폭주할 한국을 막을 이는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따져봤을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만한 무기는 ATACMS가 있다. 도입 당시에는 아주 훌륭했지만 지금은 오래돼서 폐기 수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미사일도 수명이 있어서 폐기하던가 아니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공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 ATACMS를 대체할 만한 무기를 많이 개발해서 이제 딱히 필요가 없는 상황.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한번 요청한 적이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거절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걸리는 게 없다. 우크라이나가 한 번 더 이를 요청하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창고도 비우고 큰 자금도 얻을 좋은 거래가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러시아에게 위협적일 가장 좋은 무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T-80U와 BMP-3, 풍익 K-105일 정도가 있겠다. 이를 모두 최첨단을 달리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한국에서는 ATACMS와 비슷한 취급을 당한다. 이 모두가 우크라이나에게 지원된다면 그 영향력과 여파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지금에야 러시아가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진짜로 한국의 지원이 가시화되면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궁금하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미 한국이 살상 무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쓴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방금 언급한 무기들은 한국이 지금 즉시 우크라이나에게 바로 보낼 수 있는 물자들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천궁이, K9, K2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 무기 지원엔 여러 옵션 종류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나.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거라고 본다. 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 아마 러시아 측은 많이 겁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궁금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국산 자주포 K9를 구매한 국가들이 얼마 전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국제 규모의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K9 USERCLUB라는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 전 세계에서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실전 운영 노하우를 교류했는데 올해로 벌써 3회째에 이른 이 이례적인 모임은 한국을 비롯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미국 역시 옵저버로 참여했는데
50여 명의 군 대표단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연히 K9 생산국이면서 운용국이기도 한 한국도 참여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 자리에서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와 K9A3의 향후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죠. 우리 K9A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개선할 계획이며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 규모의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지배력 때문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15만 2155 구경 자주포 16종 중 K9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입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거래된 155 자주포 1401문 중 K9이 626문으로 45%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번 모임은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적인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K9이 진짜 자주포계의 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간 K9 수출의 유일한 장애물이었던 파워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더 이상 독일의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독일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5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텃밭이었던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많은 무기를 팔아왔죠. 그러던 2017년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알투아이즈리 경제차관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독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며 무기 판매 요청으로 독일 정부에 문제를 안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독일 내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등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반대 세력 공격이나 내전에 사용되지 않게끔 확인한 후 무기 수출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죠. 그런데 이 때문에 피를 본 국가가 한국입니다. 보통 중동은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비밀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9년 연말 무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UAE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수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최종 수출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왜냐면 독일이 UAE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K9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한국산인데 독일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에 왜 영향을 받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K9 자주포의 파워팩, 즉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엔진 변속이 한국산이 아니라 독일 MTU, FRIDRICHSHAFEN 제품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무기 수출국은 자신들의 기술 또는 제품이 사용된 무기가 테러나 내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재수출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9의 심장인 파워팩이 독일산이기 때문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독일이 UAE에 대해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계약을 체결해놓고도 최종 수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 독일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또한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 암살 문제에 UAE가 얽혀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판적인 칼럼을 써오던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는 2018년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했는데 일각에서는 까슈크지의 적의를 품은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조해 그의 뒤를 캐기도 했고 암살범들을 태운 비행기가 UAE 두바이를 경유했다는 점을 들어 암살 배후에 UAE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사우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사우디 그리고 UAE에 금수 조치를 시행할 명분이 충분하죠. 하지만 피는 한국이 받습니다. K9 자주포 엔진은 19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 엔진이 라이선스사인 독일 MTU로부터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해 300여 대를 공급했고 터키와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 600여 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대한 시장인 중동 시장에 수출하려 해도 독일이 금수 조치를 이유로 수출을 거절해버리니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독일이 난감해졌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국산 파워팩을 완성시켜버렸으니까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방산전시회 월드 디펜스 쇼 2024에 우리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K9 자주포가 전시회에 나간 게 그리 신기할 일이냐 말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K9는 최초로 국산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STX 엔진이 K9 자주포용 1력마력 엔진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건데요. 이 엔진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로 호환할 수 있는 설계 기술입니다. 1000마력급 엔진의 기본 성능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K9 개발 엔진 성능 평가를 통해 독일 MTU 엔진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엔진 성능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외에도 K10 탄약 운반차,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등에도 전부 호환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부품의 국내 개발을 통한 기술 독립입니다. 그간 MTU 파워팩을 썼기 때문에 중동으로의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제 기술 독립에 성공했기 때문에 K9의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STX 엔진 관계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다. 중동 지역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에 수출된다면 최소일 0대 이상의 수출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파워팩에 기대를 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일례로 중동 지역에서 K9의 기술 도입 생산 중인 튀르키예의 T155FIRTINA 프르트나는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는데 독일의 수출 규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며 K9, 200문과 K10 100대를 계약한 이집트도 독일산 파워팩 장착이 곤란해지던 찰나에 STX 엔진의 파워팩을 사용할 수 있어 수출에 벌써 날개를 달았습니다. K9의 발전은 단순히 파워팩의 국산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거리를 대폭 연장할 수 있는 탄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은 최근 기술 발달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어 포병 사거리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통해 유사시 내륙의 적군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포 성능 강화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6일 방위사업청은 대전 풍산연구원에서 155 사거리 연장탄 사업의 체계 개발 종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K9 K55A1 자주포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2014년 개발이 결정되었는데요. 작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돼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방사청에 따르면 155 사거리 연장탄은 군이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육군 자주포는 TNT가 실려있는 KM107, 549일, K307 포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307은 항력 감소 고폭탄 BBHE로 불리는데 포탄이 날아갈 때 발생하는 항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K9는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린 것이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이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탄을 쏘면 항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 자주포는 기존보다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A1은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포병은 사거리와 정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추세입니다. 미국이 사거리가 7130km에 이르는 M129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도 사거리 70km인 ES-35 칼리차 SV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미래전을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가 된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올해 사거리 연장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축전을 통해 이번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중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호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파워팩을 만들 기술이 없어 독일의 파워팩을 사서 달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파워팩 개발에 투자한 결과 이제 독자 기술로 파워팩을 개발해냈고 드디어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은 K9 자주포에 한국산 파워팩이 장착됩니다. 얼마 전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 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은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 선수를 가로질러 150m 앞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지스 구축함 정오람 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삼과 미군 이지스 정오람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의 좌연을 추월해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했고 미 구축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심로트로 속력을 낮추자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의 우연에서 좌연으로 선수를 두 번째로 가로지른 뒤 미 구축함의 좌연 선수 쪽에 머물렀습니다. 미군은 중국 군함이 1500야드까지 접근했으며 이것은 곧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 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구축함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공군은 몰라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배를 거의 찍어내다시피 건조하고 있는 중국에 수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해군 전함수는 현재 약 340척에 달합니다. 반면 미 해군 전함수는 300척에 못 미칩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대가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이 전함을 350대로 늘리는 것은 2045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그야말로 전함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2014년 건조를 시작해 최근 세냥함까지 8척이 취역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적할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 배치 속도는 너무 더딥니다. 중국 55형 구축함보다 5년 이른 2009년 건조가 시작됐지만 이제 고작 2척이 배치됐을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함 3척을 건조할 동안 미국은 1척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중국 해군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11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알레이버크 AR-LEIGH 버크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에 맞설 상대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력에 대항할 카드로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분석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력 공백을 메울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탁월한 성능의 전함을 건조하고 있고 막강한 항모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미국 해군의 전력 보강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력의 수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을 미국 밖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한국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을 지목했습니다. 세종대왕함급은 한국 최초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으로 2008년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이 취역한 뒤 율곡 이함, 서해류 성룡함 등 총 3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지스는 해상전은 물론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적의 육상 및 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통합전투 체계입니다. 실제 배수량 1만 2천T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은 중국의 55형 구축함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함대공, 대잠, 순항미사일 등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척인 한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이들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함정 건조 수격차를 좁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걸림돌은 미국의 법입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우려와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차 치러질지 모르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호주 미 연구소 USSC 연구위원 블레이크 허징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시간에 예산안에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한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이미 미국이 잃어버린 능력이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할 동안 한국의 조선소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중국의 해군력에 긴장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앞마당인 인도양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 해상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중국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와 파키스탄의 그와다르 및 기타 작은 섬 국가의 해군 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 선박이 항구로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개방된 인도양의 영구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공모함도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중 한 척을 인도양에 주둔시킬 것으로 이러한 도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항공모함을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해 더 많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에 대한 욕심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 즉 9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필리핀과 충돌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들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의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약 58조 원을 들여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50%가 선박 획득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과 유럽산 잠수함 가격은 한 척당 3조 원이 넘어 한국이나 일본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실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 등을 직접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시설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잠수함 건조사인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하나오션이 18조 규모의 미군함 정비시장에 진출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 군함의 유지보수 MRO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에만 한 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인데 그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하나오션이 오른 겁니다. 군함 MRO 사업은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 수리와 정비 전 주기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배를 만드는 일은 규모는 크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함 유지보수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과거 아시아 지역 조선소에서 유조선이나 보조함 등을 수리한 적이 있지만 구축함과 같은 군함을 수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조선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지보수에 들어간 군함 공백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가 시급해진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조선업은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 엔비디아를 제치는 엄청난 한방을 가격해 반도체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선점하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 건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치열한 경쟁으로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져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전쟁이 불붙으면서 반도체 인력 유출이 점점 노골적으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기술 개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반도체로 제작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과 마이크론, 중국 창신 메모리가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뜨거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력 빼가기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론 임원이 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어씨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SK하이닉스 HBM 설계를 주도해오던 핵심 인물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이직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는 3차원 적층 HBM 원천 기술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출신인 B씨도 얼마 전 마이크론으로 옮겼는데 B씨는 삼성에선 HBM 개발 조직에서 근무했고 이직 후 마이크론 내에서도 HBM2와 HBM3 개발 조직에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경쟁 기업에 이직한 직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 국내 반도체 인재들이 중국 기업으로 쏠렸다면 최근에는 거쳐가 미국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직원 260여 명, SK하이닉스 직원 110여 명이 마이크론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론으로 옮긴 삼성 SK하이닉스 직원은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로도 한국 반도체 인재 유출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7월에는 인텔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 엔지니어 C씨가 징역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C씨는 삼성 파운드리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 33개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단순한 인재 유출을 넘어서 핵심 기술까지 빼내려는 대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기술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대거 넘어가면서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력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만들어져야 하는 때로 보입니다. 우선 기업에선 경제적 인센티브와 커리어 관리를 통해 인재를 붙잡아 두는 당근이 필요해 보이며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대만 간첩법처럼 별도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확정 지을 예정인데 모쪼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625분의 1의 전력을 쓰는 제품을 개발해내며 반도체 업계에 말 그대로 쇼킹을 안겨줬습니다. KAIST 연구팀이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는데 엔비디아보다 전력을 적게 쓰면서 심지어 크기는 더 작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람과 대화하고 각종 정보를 찾아주는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AI를 배터리 소모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해준 KAIST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교수팀이 초전력 초고속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전기는 매우 적게 사용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해 오픈AI의 GPT-2 모델을 구동시킨 결과 언어를 생성하는 데 0.4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용된 전력량은 400mW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초저전력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AI를 돌리는 기술 두 가지의 특징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AI 작동 기술 중 하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SNN로. 이는 실시간 정보 처리에 유리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약한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기술은 심층 인공신경망 DNN인데 DNN은 이미지 인식과 비디오 정보 분석 같은 고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은 정보를 담은 데이터 크기가 작으면 SNNY DNN보다 전기를 더 적게 쓴다는 점을, 반대로 데이터가 클 경우 DNN이 SNN보다 전기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 교수는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고성능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실제로 구현하고 GPT-2를 구동시켰다는 점, 온디바이스 AI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 기기에서 직접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로 데이터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된 AI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너무 커 온디바이스 AI로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유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퀄컴의 최신 AI 반도체도 GPT-를 구동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갤럭시 S24에 연결해 GPT-를 구동시킨 결과 무리 없이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KAIST 연구팀은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초격차 기술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듯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현해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LLM 기반 절차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번에 절차 생성 AI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빠르고 객관적인 절차 생성 성능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이 말로 작업을 명령하면 스스로 작업 절차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행하는 절차 생성 인AI 성능을 자동 평가할 수 있는 로타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직접 평가해야 했기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세이켄을 비롯해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이 직접 작업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성공 실패 여부를 투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평가에 긴 시간과 노력이 들고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ETRI 개발한 로타 벤치마크는 사용자 명령에 따라 LLM 생성 작업 절차를 실행하고 결과가 지시한 목표와 같은지 자동 비교해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직접 했던 것보다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 또한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지닙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성능 평가는 미국 알렌시 연구소와 MIT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차갑게 식힌 사과를 넣으라는 일상적인 가사 작업 지시 명령을 내리고 각 작업 절차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LLM을 이용한 로봇 작업 계획의 기술 성능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등 민관 원팀을 만들어 반도체 정책 설정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도 올해 상반기에만 10,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대거 수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도 삼성은 창업부터 이어온 인재 제일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올해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계열사 19곳에서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인재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유튜브, 이베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 업계 내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의 공격적인 신입사원 공채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철학을 이어받아 삼성 내 조직 혁신을 주도해왔는데 특히나 인재 선점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명장 15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있다며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수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리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듯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